네, 사실상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FOMC 회의가 열리고 또 갑작스럽게 중국발 리먼 사태 부상 우려가 부상하면서 주식과 강남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에 챙겨봐야 할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개장부터 마감까지 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뉴욕 증시를 얘기할 때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 네. 변동성이 되고요. 최근에는 하루 내에서도 오늘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그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뭐 부족한 가운데 그런 장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갈림길 또 주요 현안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옳다 보니까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일중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거 하루가 보였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이렇게 아주 많이 떨어졌다가 소폭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6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장 초반에 소매 판매, 아까 서상현 그 본부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소매 판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GDP 대비해서 총수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73%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나오면 네. 주가가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 근데 이것을 그렇게 호재를 이렇게 그 다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 그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9월 5월서부터 9월 17일 오늘 그 추석 연휴 마지막 전날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는 네. 전캐스트한테 9월 15일에서 17일은 뉴욕 증시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2009년에 리먼 네.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요때 그렇죠.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트라우마가 짓눌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여기 그 JP 모건 보고서도 오늘 발표했던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그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형다그룹의 파산살. 요 문제는 올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는 8월 17일 날 아마 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형다그룹의 에버그란데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리먼 사태가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중국에서 형다그룹의 파산설 문제 때문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어떤 사람은 중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좋았었는데 대부분 국내 증시에서 보면 아침 방송이라든가 했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기간에 이 문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네. 그렇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정책적인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기간이지만 이런 그 문제들이 대형 변수들이 대형 정책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석 전에 어떻게 갈 것이냐, 주식을 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어제도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너서클 강의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한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번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에도 세계 경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오늘은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부분이 아무래도 9월 FOMC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FMC가 21일부터 23일까지 결과는 목요일 날 새벽에 예. 발표하는데요. 일단은 뭐 추석 연휴 기간에 FMC 회의에서 어떤 쪽이 논의되든 간에
사실 그 국내 증시가 이렇게 휴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가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그 발표되니까 우리 한국경제TV에 가장 부지런하시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우리 캐스터분들이 그 회의 결과를 아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아마 말씀드릴 것을 보여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오리실 분 없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문제가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네. 회의 결과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바는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FOMC 회의에서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죠. 그걸 좀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 전망이 이번에 발표한다. 다만 이제 경제 전망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계속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 왔는데요. 하향 조정할까? 이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의 이 테이퍼링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결정하면 11월 달에 추진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양적 완화 정책에서 관련된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8월 회의 이전의 회의와 어떤 쪽으로 좀 이렇게 그 어조가 바뀌었을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겠습니다는 어조가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테이퍼링 문제는 지금 벗어났다. 그러면 금리 인상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 닷프로트 문제 이런 문제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사람의 7명이었었는데 6월 달에는 그것보다 늘어날 것인지 줄을 것인지 그리고 중심선에 소위 그 피볼 레이트가 지금 0.1에서 0.6까지 갔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걸 좀 주목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균 물가제를 이제는 이걸 버리고 제3의 방안이 도안될 것이냐 하는 그래서 yield cap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yield curve 컨트롤 문제 이런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이런 것이 관심사가 되지만 결과는 연휴 기간에 있기 때문에 네. 연휴 기간 끝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걸 우려하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하나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20일 날 미국의 하원이 이렇게 개원되는데 여기서 재정정책 사이드가 요새 그 굉장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7월 말 시한인 이렇게 연방부채 유예 문제, 그다음에 물적 인프라 문제, 이것이 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한데요. 이 공화당에서 딱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추석 연휴 기간에 단기간 하루 이틀 사이에 20일 기다리지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공화당이 강력하게 이렇게 내년 중간 선거라든가 이런 게 유일한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질질 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요게 개헌돼서 요 문제가 상정이 된다 하는 것도 주목해서 미국 입장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헝다그룹의 부도설과 함께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의 산불 정책이라 하는 문제, 네. 지금 이 문제에서 일시적으로 보는 그 이렇게 시각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 또 미국과의 마찰 문제, 그리고 중국이 올해 양해 대회를 통해서 예. 샤오강에서 중국 모양 캐치프레이스를 해서 이 경제 정책의 전략이 전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말씀드렸는데요. 주셨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범위가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4월 달에 일단 탄루소득부터 마켓에서 가상화폐 전면 금지 그리고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사회주의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태크래시 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국감에서 그 결국은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 좀 총수를 좀 불러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리고 사교육 금지 문제, 그리고 시청자님 인터넷 게임 문제, 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일부 그 유명한 그 유튜브에서는 사실 왕이가 주면 한국에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방송을 해서 시청자분한테 투자자한테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는 왕이가 이렇게 외교부장이 와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습니까? 자, 지금쯤
피봇 투 피봇이다. 관계, 중심축 관계다. 한국은 어디 입장을 쓰느냐? 미국 입장을 쓰느냐? 중국 입장을 쓰느냐? 좀 그 얘기해달라. 결과가 한 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제관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인터넷 게임의 왕위의 외교부장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일부 유명 유튜브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의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카카오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은 규제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규제가 오히려 어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카지노도 지금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주가보다도 홍콩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홍콩의 엣지스에 관련되어 있는 ELS 문제는 사실 이게 낙인 상태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달라 하는데 어제 홍콩의 엣지스 9,000미리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 더 크게 타격을 받던 것은 홍콩의 상징은 카지노를 규제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은 시간을 갖고 중국의 산불 정책은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 진짜 전방위적으로 옥을 자꾸 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벗어난 문제가 바로 더 하이를 채권 시장이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자막을 보면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마찰을 겨냥해서 하이리드 채권을 좀 강력하게 들어가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하이리드 채권 시장은 중국이 각종 규제 속에 소홀히 됐던 범위받던 소위 그림자 금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도 거품, 주식도 거품, 집값도 거품이지 않습니까? 네. 돈을 그 중앙은행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하이리드 국채는 그림자 금리이다. 중국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근데 중국의 하이리드 채권 수익률은 14%다. 근데 미국은 하이리드 채권이 4%다. 그러면 전 앵커가 사실 미국의 이 그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돈은 많은데 주식도 거품, 채권도 거품, 집값도 거품인 상태에서 자, 하이리드 채권에서 보면 중국이 수익률이 14%인데 규제에 벗어났다. 근데 미국은 4%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수익률이 높은 높은 곳에 쪽으로 추가하겠죠. 투자하겠죠. 이게 달러 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과 견제 속에 달러 계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말씀해 부동산의 거품, 시진핑 입장에선 가장 적대시하는 부동산의 거품을 계속해서 촉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하이리드 채권 시장을 규제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부동산 거품 해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달러 계자금 차단하는 문제, 미국과의 견제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8월 달 이후서부터 에버그란데 이게 헝다그룹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규제하는 문제에서 이 방송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분이 반복해서 방송하지 않느냐. 경제는 반복되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린슛에 싹이 돋을 때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모두가 알 때는 그때는 투자 관점에서 선제가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가 가장 싹이 먼저 돋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처럼 관심이 될 땐 다시 한번 얘기하기 때문에 네.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 17일 날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게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측면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로 인해서 어제 아침에 미국 증시가 좋다, 전부 국내 증시가 좋다, 대형주 좋다 이렇게 대부분 다 방송 속에 주가가 이렇게 24포인트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 문제가 이제 가시권에 오르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헝다그룹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오늘 좀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관심사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칼을 들이대면서 세계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까지 살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헝다그룹, 에버그랜드 그룹의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중에 좀 실체를 설명하겠습니다는 8월에서부터 규제에 들어가면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예. 마진콜이 발생하면 그 마진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구 노력하기 위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이것을 메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형다그룹의 부채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은 뭐냐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 가지고 사실 이렇게 팔아서 이것을 이렇게 메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형다그룹의 파산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제가 이제 한 3일 전이요 국내 굴지에 이렇게 H그룹에 가서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랑 강의할 때 네. 우리가 보면 글로벌 전략을 할 때는 항상 뭐냐 자 나갈 때 그 여건만 생각합니다. 그 나갈 때 여건하면 전원님께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나가겠다. A라는 사람의 파트너를 생각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더 가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긍정적 편향, 확정적 편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냐 상대방이 이렇게 좀 나쁜 행위를 해도 거기에 관계를 더 지속하겠다, 관계를 맺어보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보편적인 나쁜 행동으로 보더라도 그 착각을 누리게 되는 좋은 행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세울 때는 항상 나갈 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올 때 안 좋을 때를 생각해라. 안 좋을. 네. 안 좋을 때 얼만큼 건질 수 있을 것이냐. 안 좋을 때 얼만큼 건질 거냐. 그러면요.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투자했던 이렇게 보면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더라도 네,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성이 적은 상태거든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형다그룹이 좋을 때는 아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업체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자금이 형다그룹과 관련해서 투자했던 이론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형다그룹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사실상 그만큼 형다그룹에 대해서 크레딧 아까 우리 강현우 특파원님께서 형다그룹의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하는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등하면 자산을 저게 마지컬이 발생했을 때 재가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팔아야 되는데 왕창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왕창.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그 국가의 통산망이기 때문에 쉽게 못 팔면 해외 거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거 판다 하면 사실 세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래서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과 그다음에 리먼 사태 같은 이런 것이 실제 발생 여부한 것이 연계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 8월 17일 날 방해했을 때는 에버그란데 형다그룹만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뭐냐 같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같은 업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신의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개발업체에서 굉장히 큰 건데요. 신의부동산, 광저우, 리얼스테이트 앤드 파이낸스에서 RNF 이런 데 연쇄파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연쇄파동. 초기 단계, 그린슛 단계에서는 형다그룹만 문제됐습니다는 지금 연쇄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형다그룹 자체는 굉장히 쭈그러들고 네. 연쇄적으로 파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발 리먼브러스 사태가 지금 2개월 만에 그때 방송하는 이후에 뭐 2개월이 안 됐거든요. 한 달 만에 빠르게 중국의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필이 꺾여 있는 국내 금융사들, 글로벌 자산가들이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전초 그린슛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좀 빨리 좀 높은 가격에 있을 때 팔아버려라 네.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팔 겁니다. 아마. 팔고 싶어도 못 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계 부동산 시장에 이 문제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12년이나 이먼 사태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확 불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들 사이에서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헝다그룹이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헝다그룹은 국내 언론의 부동산 개발업체로 나옵니다. 네. 개발업체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성격 자산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자산운용사다. 예. 레버리지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개발 레버리지 헤지펀드 하면 2008년, 2009년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운영 레버리지 펀드거든요. 근데 이건 개발원제 펀드다. 미국에서는 운영이 중요한 거고 중국시처럼 고성장할 때는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하이리드 국채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이 형다 그러면 어느 날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올렸냐면요. 100배까지 올렸습니다. 굉장히 거짓 투자를 한 거죠. 100배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국의 부동산에 거품을 발생시켰던 큰 주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게 권력층의 비위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이전에 권력층의 비호가 없으면 저렇게 성장하겠느냐. 그리고 저렇게 레버리지를 100배 정도 올리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었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의 최대 적으로 지목했고 그 시진핑의 최대 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산불 정책에서 네. 산불 정책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탈루소득 금지, 사교육 금지 그 다 목적은 시진핑의 정책 야망을 이렇게 기반을 잡기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이렇게 사실 그렇게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레버리지 100배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적대 세력이다 해서 리먼 브러더스와 함께 종종 레버리지 100배 하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레버리지 100배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아시겠지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러시아에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모라토리엄 사건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2의 LTCM 문제도 꾸준히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의 실체가 좀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도 왜 리먼 사태인가 뭔가 이런 게 LTCM 그게 이제 거기에서 연이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8월 17일 날 헝다그룹 에버그랜드 사건이 이렇게 터져났을 때 이게 세계 부동산 시장과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이 그린슛 단계다 하지만 이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호재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던 배경에 있어서는 그만큼 헝다그룹이 굉장히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딜레버리지 해있죠. 근데 문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자, 고객 자산을 딱 해서 이건데 똑같은 애 마진콜이 100을 잡더라도 부동산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후려쳐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다 보니까 기존의 자산을 많이 팔다 보니까 자 레버리지가 딜레버리지면 그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인데요. 부채를 갚지 못하겠다. 아까 사실 그 강현옥 특파원과 요 원화 베이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부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한 450조 이렇게 지금의 한지를 보면 450조의 지금의 부채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자산 가지고 이거 갚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갚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3개월 사이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네. 70% 폭락했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렸죠. 네. 많이 내린 것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니까 70% 폭락해서 이거 거의 다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주주들의 그 오너십에 갖고 있는 주주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지분을 빼고 시장의 물량적인 측면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을 생각할 때는 70%는 거의 다 폭락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형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각도입니다. 우리가 작년서부터 지방 기업의 디폴트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이 민간성을 띠더라도 그다음에 이번에 빅테크 규제 하더라도 문제가 됐을 땐 나중에 국영기업으로 환수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형다그룹도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이게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없는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국영기업으로. 네. 국영기업은 뭐냐? 계획성이죠. 오너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틀을 쓰지만 자본주의가 없는 자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각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형다그룹의 실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가 휘청거리면서 2년 전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표했던 금융안전보고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2019년 11월 달에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인민은행이 그레이스완, 블랙스완, 중앙은행에서 사실 그레이스완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내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때 유명한 그레이스완, 블랙스완을 2년 전 인민은행의 보고서,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는 이렇게 가실 거다 하는 측면에 예고하는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는 블랙스완은 돌출 변수죠. 그때 3대 블랙스완을 지적했던 것이 돼지열병, 지금 돼지콜레라, 아직도 뭐 계속된다 그래도요. 임대료 폭등 문제, 그 다음에 대형 수요 문제 다 계속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레이스완은 뭐냐? 시스템상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시스템상에 돌출 변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고죠. 그러면 프리엠프트적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인민은행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중개 부동산을 팔려면 그때 당시에 좀 팔면 지금 같은 사태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 그레이스완 문제가 되는 그레이스완 문제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딱 맞물려 떨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그레이스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림자 금융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림자 금융.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규제 밖에 벗어난 것이 뭐냐? 그림자 금융인데요. 다음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그때 그림자 금융을 얘기했거든요. 과다부채 문제였거든. 지금의 똑같죠. 형다그룹과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지금의 형다그룹이라든가 중개부동산 개발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나는 자, 달러계 자금이 그림자금을 틈을 타서 중개부동산 문제를 이거 좀 시진핑이 잡아야 되는데 저거 미국에 의해서 달러계 자금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 심하게 하니까 네. 사실 시진핑의 정책 기반이 약화시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계 자금을 유입을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딱 하면 일단은 미국의 견제권에 있어 하나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목적 달성이 완전히 달성, 그 달성의 일부분이 달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부동산 개발업체는 시진핑 정부 이전에 권력층과 비교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시진핑 세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 집권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이렇게 도움되는 측면이 두 번째 목적.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는 사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시진핑이 출범 초서부터 이 문제를 잡겠다 하는데 계속 잡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시진핑의 부담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밖에 그림자 금융 미국의 자금에 의해서 저거 되니까 이번에 하리드 국채 규제 결국 부동산 거품을 잡으면 사실 이 문제가 3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규제 문제는 이미 이전 전서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그런 문제가 여유 자금 가지고 버티다가 올해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마진콜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악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남녀 간에서도 균열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면 그서부터는 균열이 빨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이 안 좋게 보이면 이렇게 그때서부터는 이게 빨리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어제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형다그룹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차이나 머니가 빠짐에 따라 각국의 부동산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많이 되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줄어들 수 있겠다 하면 사실은 뭐냐? 사실은 세계 부동산 시장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그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JP 모건이 오늘 발표했던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값이 왜 올라갔냐? 강남의 집값이 왜 올라가느냐? 그리고 중국의 집값이 왜 올라가느냐? 결국 달러계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페드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서 거기에 중국의 내부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의 부동산을 올렸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JP 모건이 이런 쪽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세계 부동산 집값이 이례적으로 주경부동산 이례적으로 거기도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서 유럽이라든가 모든 때는 어디가 원인이냐? 페드가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드가.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장국의 질병 바이러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장 이걸 미온적 대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최대 피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페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 무제한 돈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제한 돈을 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집값 올라가 거기 미국 내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금융 완화가 더 지속되니까 이 자금이 밖으로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서 한국의 집값 여기에 한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김현미 이런 부동산 대책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세계 부동산 감각, 세계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한국의 부동산 집값을 문제는 우리가 규제해서 한국판 예전의 정책을 두들겨 가지고 안 된다. 왜 그러냐? 미국에 돈 풀어가지고 그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자 세계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죠. 오늘 JP모건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감각의 추세에 맞춰서 한국의 부동산의 강남이라든가 이걸 해야 효과를 보지. 글로벌 감각 없이 각오해서 의도만 해가지고 짙게 잡겠다. 규제하면 안 돼. 왜냐?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경제 강요가 될 사람은 글로벌 감각. 지금은 세계가 하나지 않습니까? 레벨 플래닝 필드, 세계가 하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 구별할 수 없이 자금에 있어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지 않습니까? 제발 한국의 경제 강요도 이제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확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은 미국이 돈 푸는 거가 있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돈을 환사하다 보니까 사실 중계 헝다그룹에서 딜리 에버리지 과정에서 세계 자금 뺀다. 그다음에 이게 세계 집값을 이례적으로 거품을 발생시켰던 페드가 뭐냐 이제 돈 공급해서 줄여나간다. 실제로 사실상 줄여나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12년 전에 리먼 사태가 이때 터지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문제가 실제 발생 여부와 함께 증시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후에 불거졌던 이 에버그랑드 즉 헝다그룹의 부도설에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중국발 금융위기 네. 이것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다른 거에 전파시키지 않느냐. 과거 2008년, 2009년의 리먼 사태는 레버리지 비율이 컸죠. 레버리지 큰 상태에서 어디에 투자했느냐? 해외 투자했거든요. 그럼 마진콜 발생하면 해외 자산들을 파는 과정에서 해외 자산을 연쇄시키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의 금리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개발업체들 이런 게에서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는 해외 투자한 부분이 적습니다. 배후부터 늦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중국이 유동성이 이렇게 부족해서 마진콜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팔아가지고 자산을 팔아가지고 글로벌 금리위기를 발생시키는 이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중국이 외환보유가 많습니다. 3조 달러 많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부족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글로벌적으로 회선은 위기가 전염되는 이런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사는 글로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자산들을 매각해서 이렇게 회수하는 글로벌 정도가 미국의 건설삭스라든가 이런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그 리먼 사태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 된다. 선진국형 뭐야? 시스템은 문제는 자국이 마련된다. 시스템 위기에서 또 발생한다. 외환위기 발생하고 유동성이 발생하고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실물경제 침체되는데 중국은 외환보가 풍족하다. 그런 상태에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 그럼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 어떠냐? 자,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결국 국영기업을 흡수해 주는 거죠.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부동산발 위기가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글로벌 금융이 되는 것보다는 다 않는다. 본인들이 않는다. 다른 나라의 위기 비용을 전가시켜서 않는다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먼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 이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중국이 뭐냐? 이 문제는 안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의 비용은 항상 치러야 되거든요. 네. 안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많은 바다. 어제도 보면 자 중국 주변의 국가, 홍콩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에 챙겨봐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